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형주, 정호김 두 분의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부산시청에서 깜짝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물러난다고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350만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을 이루지 못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송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기자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당초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이 민주당에서는 3전 4기 끝에 처음으로 부산시장을 민선시장을 지낸 부분 정말 어렵게 부산시장에 올랐는데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주부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시 내부 관계자로부터 시장님 주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사실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예측한 것도 건강상의 문제거나 아니면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안과 연관돼서 혹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면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또 민주당도 거기에 준해서 빨리 이제 제명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야말로 오거돈 시장이 2004년 선거에 뛰어든 이래로 2018년에 겨우 당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3전 4기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 끝에서 시장이 되셨다는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짧은 겨우 2년을 하고 예의치 않게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로 물러나게 된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전에도 사실은 초기에 다른 이상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 옆에 여자 직원들을 앉히는 것도 사실 우리 시대에 많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예상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말하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말하자면 끝까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처음 본인들이 계속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법정 투쟁에 가거나 아니면 언론의 말하자면 공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시인하다고 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그분과 말하자면 신상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총선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그 이행을 한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또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거돈 시장은 이 기자회견을 그 피해 여성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장문을 보면 이달 말까지 강제추행이라는 부분을 방금 명시해서 사퇴 의사를 밝혀달라라는 입장을 듣고 거기에 준한 깜짝 기자회견,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내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본인의 말로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과 말로도 용서가 안 된다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사실 이 성추행이 있었던 시점은 총선 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7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선 전에 이 사실이 밝혀졌으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 외에 다른 성추행과 관련해갖고
모 연구소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 시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뭐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 하면서 본인이 설명을 했지만 과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지금 밝혀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예. 결국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폭망했다고 하는 야당, 미래통합당이 어서 털고 일어나서 혁신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또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는 좀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마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개진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부산시장 이전에 우리가 그 안희정 충남지사 생각을 지금까지도 많이 그 상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그 추행이라든지 그 미투와 관련한 이런 상황이 특히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갈 길이 참 멀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피해를 당한 여직원이 사퇴를 요구를 했고 지금 부산시 측에서 총선 이후에 좀 사퇴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통합당에서는 지금 혹시 민주당이 총선 전에 이미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 중앙당까지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일이 말하자면 부산시장 주변에서 어쨌든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무시하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 아마 일주일 정도 논의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논의에 말하자면 오 시장 스스로가 어쨌든 이걸 감출 수 없다. 드러내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주장을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아마 그런 논의가 뭐 원했든 원이 안 했든 거의 다 뭐 밖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이제 지역에 있는 부산시당의 관계자가 혹시 만에 하나 뭐 일정 정도 좀 눈치를 채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공개적으로 저한테도 뭐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밖에는 얘기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뭐 진위 여부와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앞으로 따져 보게 될 텐데 문제는 정치적인 여파입니다. 이 정치적인 여파를 놓고 민주당은 총선이 전에 몰랐다. 오늘 오전에 알았다. 중앙당에서는 얘기를 했고 통합당은 이것이 민주당의 또 민낯이다라고 하면서 또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모양새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겠죠. 민주당이 사전에 알았을 경우와 진짜 몰랐을 경우. 그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알았어도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총선의 과정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방송 전에 김 의원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미든 역설적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은 굉장히 전략 전술적으로 대응을 어쨌든 빨리 신속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했다라는 역설적인 의미긴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총선 전에 알았는데 은폐했느냐의 그 문제로 국한시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공당에 그것도 부산시장이 주는 정치적 함의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부분도 역시 강조해서 부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궐선거를
준비해서 정말 누가 봐도 그럴듯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략을 짜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이후에 이게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처음으로 닥친 시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해찬 대표도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뭔가 추가적으로 혹시 민주당에서 취할 만한 조치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 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제명 조치가 가장 높은 조치가 될 것이고요. 또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제명했다고 해서 뭐 공개적으로 따지거나 뭐 그런 거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의 그 말하자면 성적표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김영춘 의원을 비롯해서 뭐 몇 분의 의원들이 또 말하자면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제 그런 측면 그리고 또 그 전에 직전 그 시장이었던 서명수 시장이 사실은 인기가 별로 안 좋아서 떨어졌겠죠. 이제 그런데 이번에 김영춘 의원하고 붙어서 어렵사리 어쨌든 당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 또 울산 지역도 뭐 울산시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 총선 결과가 썩 안 좋았죠. 또 경남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도지사의 뭐 재판 문제라든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전체가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전체가 민주당의 어떤 깃발들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것을 빨리 조속히 가장 강한 강도를 가지고 당에서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뭐 부산시 정부는 행정부시장을 통해서 1년 동안 내년 4월 9일까지니까 차분하게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어쨌든 보다 많이 행정 공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아마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제명조차 하겠죠. 지금으로 오거돈 시장이 72살이라고 돼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4월 7일이라고. 요 4월 7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당시 황교안 후보가 N번방과 관련해가지고 논란되는 발언을 했다 그래갖고 거기서 많은 표를 깎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차명진 그 후보가 그 TV 토론을 하면서 그 세월호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언색적인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그 표를 깎아먹어서 사전 투표에서 엄청나게 표 차이가 난 거예요. 이번에 수도권을 보면.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그 알 권리로 이 사실이 만약에 4월 7일 발생해가지고 총선 상황에서 만약에 밝혀졌다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선거에 파장을 줄 수 있었다. 부산은 그렇다 치고 수도권에도 엄청난 파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인데 따라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거 중앙당에서 알면서 일단 그 피해자를 설득해갖고 그냥 은폐하고 있다가 선거 끝나면서 이렇게 절차를 밟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예. 상황이죠.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당연히 제기될 텐데 일단은 피해자의 입장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기자회견의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뭐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든가 경중에 관계없이라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일부의 그 정치적인 해석, 움직임, 총선 전후에 있었던 이걸 은폐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외압이나 회유는 없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에서도 이 피해자가 관련된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단정을 짓는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라는 저도- 판단을 해봅니다. 저도 외압이나 회유란 말씀 드리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설득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예. 이 얘기를 벌써 꺼내는 게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년 동안은 부시장, 행정부시장이 시정을 이끌게 되고 내년 4월이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부터 지금 뭐 몇 시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뭐 김영춘 의원 그리고 통합당에서 김세연, 이진복 의원 등이 뭐 다음 차기 부산시장에 도전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그야말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를 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이미지도 좋고 현재 여의도 연구소장을 했고 또 당에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 아버지부터 김진재 의원부터 해서 부산시 안에서의 말하자면 평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네, 도미벨트 집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 같으면 과연 김영춘 의원이 출마를 할 수 있을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또 1년 지나고 네. 그 지나는 과정에서 과연 전체 판국이 어떨지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예. 또 그 행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부산시 정부가 어떤 화학적 결합을 해나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또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단단 이 시점에서는 누구라도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미뤄 짐작하기에는 뭐 너무 긴 네. 시간이 또 남아 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정국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요번에 그 경남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거기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후보가 되기 위한 뜨거운 경쟁이 이제 아마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바로 2022년 대선 직전에 네. 하나의 전초전이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된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새로 이제 들어가면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지금 또 난상 토론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알력 같은 것이 있는데 일단 1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어쨌든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지금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지만 지금 코로나는 그 극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지금 이제 기소돼서 재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울산시장 뭐 수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혀 민주당에게 불리하고 미래통합당에게만 유리한 부산시장 보궐선거라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국민을 다 줘야 한다, 안다, 70%만 줘야 한다. 이 부분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갈등을 빚다가 어제 절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은 다 주고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관련해서 양당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통합당의 원내 지도부가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당정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첫 작품이 전국민 긴급재난금 무력화가 절대로 아니기를 바랍니다. 일단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기부금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여당과 정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4인 가구에 대해서 100만 원씩 다 주고 대신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기부 형태로 돌려받겠다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최종안이고요. 이제 그것을 야당 쪽에 공을 던졌습니다. 보셨지만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의 그거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반기는 입장은 아닌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70% 안을 했고 선거 과정에서 한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다 주자 이런 안을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전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당론을 다 주는 것으로 바꾼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이 타이밍, 신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70%냐 100%냐의 문제보다는 70%를 구분해내는 게 네. 국민 일반에게 사실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줘도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묘안으로 만드는 것이 100% 주지만 사실은 나머지 한 1,000만 명에 대해서는 100만 명에 대해서는 다시 기부를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기부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차원보다는 빨리 다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 된다는 측면이고 그것을 말하자면 당정 합의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했을 때 좀 협조적으로 받아줬으면 야당이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답이냐 70%냐 답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유럽도 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독일 다 그런 논의를 다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걸 가지고 기부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국회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재원 의원 목소리 들어보셨다시피 이번에도 뭔가 반대할 것 같거든요. 일단 기부를 받겠다는 걸 정책으로 내세운다는 거는요. 거의 개그 아니면 코미디 수준이에요. 일단 그 말씀은 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다 주자는 말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저 지금 원내대표 얼굴이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광진 선거하면서 결국은 고민정 후보를 뽑아야 재난기금 100%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예. 하지 않았어요? 예. 한 말은 있으니까. 근데 그 명분을 또 빌밀 누가 줬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대표가 줬어요. 그러지 말고 전부 50만 원씩 주자.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니까 선거 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선거 끝나니까 주긴 줘야겠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딱 그러잖아요. 지금 효과 문제도 그렇고 재정 건전성 문제도 그렇고 기재부의 그 장관이 그렇게 자기 목소리 크게 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자기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애들러 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난과 관련해서 수당을 주는 거면 신속해야 돼요. 네. 미국 보세요. 이미 다 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어차피 야당도 주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준 만큼 저 김재원 의원 저렇게 말하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네. 제 생각으로는 그래? 그러면 정부와 집권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주겠다고 하니 야당이 딴지 놓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 효과와 건전성과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 100% 집권당이 책임져야죠.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진 않지만 그거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나 정보는 집권당 당신들이 가지고 있을 테니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신속하게 주는 기본 원칙을 야당도 견제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줘야 된다. 그게 가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이제 21대 국회 초기 국회를 이끌어갈 원내 사령탑 선거 일정을 다음 달 초로 다 잡았습니다. 민주당 얘기 먼저 해보면요. 다음 달 7일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는데 누가 나설 것인지 아마 평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중진 다선 의원들도 원내대표에 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미 출사표를 던진 분들도 있습니다. 초선 표심이 이 원내대표 경선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의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초선 표심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절반 정도가 거의 초선인 22대 국회가 돼버렸는데 초선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김태년, 정성호, 전해철, 김태년 의원만 해도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네, 그런 그렇죠. 경험이 예. 있고
아주 씁쓸한 결과를 맞는데 열심히 뛰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초선들을 공략할 거냐에 따른 문제고, 실제로 보면 뭐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 똑같이 있는 그대로 찍어 드릴게요 해갖고 그거 짓게 해갖고 그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무슨 문제는 기존의 의원들의 관계는 호불호가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데 초선 의원들은 사실은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선거를 전제로 해서 미리 말하자면 전국을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네. 후보나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분들은 결같이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 과연 김태년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나 정성 의원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품을 팔았느냐 이런 것이 아마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발품을 얼마나 팔았느냐가 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초선은- 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예, 초선 촉박하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에 나왔는데 네. 중앙에서 누군가 지지 유세를 한 사람이 고맙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을 꼼꼼히 해왔는가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통합당도 여러 원내대표 후보군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수가 될 만하게 김종인 비대위일 것 같습니다. 좀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무제한 임기 얘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원래 당권 주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방향을 돌려서 원내대표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그 한국 정치를 보는 기존의 관습적인 시각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이 표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 지금 뭐 4선 누구, 3선 누구 하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누가 원내대표가 됐던 밖에 있는 국민은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판단할 거야. 아, 저 사람은 과거에 친박이었는데 저 사람은 좀 개혁적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과거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으면 아 다시 그렇게 간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얼굴로 원내대표가 가느냐가 김종인 체제가 뭐 정권을 쥐고 뭐 임기가 언제까지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막상 그 안에 들어있으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이 위기인데도 우리가 103석이나 가졌으니 위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상황에서 초선도 많잖아요, 여기.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왜 초선이 꼭 이 3선 아니면 4선 중에 뽑아야 돼? 초선 중에 한번 나와보세요. 원내대표를요? 말 똑바로 예. 하는 사람 해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아니 젊은 사람 뭐 30, 40이 아쉽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초선들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처음 들어간다고 못하고 오랫동안 거기 묵어있다고 잘하는 거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선들이 좀 정신 좀 차리고 눈치나 보고 거수기 노릇할 거면은 지금 이 당에는 그런 사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선 중에서도 좀 제대로 된 사람 해가지고 아니 지금 이 와중에 마크롱 같은 사람 하나 만들려면 만들어. 그리고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4선 누구 3선 누구니까 뽑아주고 이 당은 지금 이런 셈법으로 하다가는 맨날 민주당 뒤만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아, 저 정호기 의원의 아주 신선한 발상 예. 잘 들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직 뭐 수락하지 네. 않았으니까 지금 그 무소속 당선자가 워낙 그 통합당 같은 경우는 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복당을 과연 허용할지 일단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 직후에 바로 복당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고요. 이게 복당이 된다면 뭐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뭐 권성동 이 4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원내대표나 당대표 뭐 이런 지형을 사실 흔들 수 있는 이름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변수가 될 것 이제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다 복당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단기적인 레이스에서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이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간섭 현상이 생기거든요. 원내대표 선거나 예. 그러면 김종인 체제하고 어떻게 충돌할 것이냐, 협조적으로 갈 것이냐. 사실은 홍준표 당선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종인 체제를 원했거든요. 당정 분리라고 하는 자기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과연 또 일부 내부에서는 또 복당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계산법이 각각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저분들이 다 당에 들어와야 될 분들이 맞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김종인 체제로 간다라면 사실은 저분들하고 같이 일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김종인 체제 자체가 단순간에 뭐 전당대 8월 전당대 하기 위한 몇 개월짜리는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전체적인 장기적인 비전을 아예 복당시켜 놓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현재 당내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아직도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하시듯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복당도 와라 말아라 뭐 언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자면 사실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아직 수락은 안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임기와 정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긴 전제가 있어야죠. 본인이 정치적 사심이 더 이상 없고 완전히 공공에 봉사하는, 그러니까 뭐 대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당을 추스리겠다라는 그 전제라면 김종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비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이분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예. 장점이 있다면 적어도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시대를 읽을 줄 안다는 것하고요. 정치와 관련해서는 거의 그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동물적인 그 본능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네 사람의 복당과 관련해가지고 권성동, 윤상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이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이제 복당을 원하기도 하고 또 아직 복당을 원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네 사람이 다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것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는데 홍준표, 김태호 이분들은 거물이니까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저는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도 자기 성찰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네. 자기가 기득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당 망했어요.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